네,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한 검찰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 씨의 범죄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순실 씨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긴급 체포 후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최순실 씨 측이 지금 치열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네, 먼저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과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48시간의 총력전, 양측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지금 일단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는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이 온전히 검찰의 몫으로 남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두 개의 재단과 관련된 횡령 혐의라고 볼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편이 그래도 다른 어떤 혐의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입증하기 쉬워서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영태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 그리고 또 K스포츠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현식 전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잇따라서 최순실 씨 측에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강요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을 했거든요. 이미.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전후좌우를 잘 맞춰서 최순실 씨가 관련돼 있다는 부분을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보험 관련해서 그 내일 2시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수석이 얼마만큼이나 최순실 씨의 관계 이런 부분들 어떤 이유에서 그 모금에 나섰는지 이런 것들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어제도 밤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 밤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보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밤샘 조사는 뭐 많은 인권 침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의 그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에만 밤샘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 같으면은 보통의 경우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저녁 식사 시간 정도에 맞춰서 귀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사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 팀, 형사 8부, 특수 1부, 첨단 범죄 수사 1부 이렇게 조사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발부는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영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 형사 8부였고요. 예. 형사 8부가 강제 모금 관련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좀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또 그동안에 이제 뭐 지난주에 압수수색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좀 많이 늦었다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그 자료들을 아마 수사팀에서는 낱낱이 뒤져서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다라면 진술과 함께 증거로서 소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 수사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죠. 최순실 씨 들어갈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그래요? 네, 각종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의혹,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입국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긴급 체포하는 장면을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3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순실 씨가 도대체 모처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48시간 기간 내에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해서 이게 실질적인 구속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책임은 결국은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최순실 씨를 바라보는 국민적 감정이 과연 드러나 있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히 죄를 단죄할 만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찰이 남은 시간 안에 아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자고 나면 의혹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지금 검찰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모든 의혹을 조사할 만한 충분한 수사단이 꾸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까지 해왔듯이 일종의 모듈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 붙여가는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러나 정작 가장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는 의외로 지금 사실은 좀 별로 노력을 안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초읽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영장이 이러면 기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좀 높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심적인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증언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물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압수수색도 뭐 아시다시피 27일 만에 뒤늦은 압수수색을 했고 저는 이번에 그 최순실 씨 입국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때 딱 그 신병 확보를 했으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찌됐건 그 뭐 대포폰을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31시간 동안에 제가 보기엔 그런 대포폰이고 뭐고 다 은폐를 다 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럼 무슨 추가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국민의 분노는 정말로 엄청나게 분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하면 의혹의 실마리가 좀 많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일에 대한 이 출두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늘 거부해왔던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상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돼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 지시를 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 가서 해야 될, 소명해야 될 부분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승철에게 지시를 해갖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안종범 수석도 현재까지 알려진 것처럼 우리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순실 씨의 소위 말하는 지시를 따라갖고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인 거냐 혹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안종범 수석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열어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내일 소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순실 씨를 결국은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실질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20일 이내에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이 아마 내일 안종범 수석의 검찰에서의 혐의 입증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한이 48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24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파문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혹은 친박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요즘 한간에 사이비 종교의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 뭐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호무맹랑한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내셨고 인수위 시절도 대변인 지내셨고 장관도 하셨고 정무수석 하시고 지금도 장관입니다. 최순실 씨 한 번도 안 봤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까? 문자한 적 없습니까? 최순실 씨의 부탁이라고 요청받은
청탁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2007년 경선 때부터 사인들 간에 얘기하는 그런 정도, 보도를 인용하는 그런 정도를 들은 것 이외에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접 면식도 없고 의원님 질문에 제가 드린 답이 일관되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 따로 때려 독대 아니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그럼 거죠.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던 정무수석이 많은 헛소리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후보 이렇게 때는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그 몰랐다는 그 사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조윤선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 믿기 힘들다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종범 전 수석도 저 자리에 나와서 최순실 씨를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얘기들이 검찰의 수사에서도 과연 증언이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죠. 특히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아마 그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장면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사실상 주변에 여성 비서진 참모들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옷 매무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옆에서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깊게 평가받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뒤에서 최순실 씨가 관여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도 사과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연설문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하고 대변인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조윤선 장관이 실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를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라도 정말로 최순실 씨와 연애 맺었던 정치인들이 있다라면 예. 만약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이다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국민께 신의를 가지고 정치하는 인물이라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사죄할 부분은 사죄해야 되는 책임지는 예. 모습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최순실 씨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예.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라는 정치인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개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민심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대통령을 독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조금 믿기 힘들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미 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수석 그리고 장관들하고 독대를 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이기 때문에 독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심지어 조윤선 전 수석조차도 독대를 하지 아니했다. 예. 그러면 뭐 다른 수석들은 아예 얼굴도 거의 못 봤다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석 회의할 때 예. 그때 말고는 이제 독대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했을지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요. 예. 조윤선 장관 저는 굉장히 센스도 있으시고 뭐 속된 말로 촉도 좀 있으시고 예.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좀 약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근거리에 있으시면서 예. 최순실 씨를 몰랐다.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은 다 알죠.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 같다라고 하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은 의견을 낸 분이 있습니다. 최순실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전여욱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의도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뿐만 아니라 야당도 알고 있었고 친박은 매우 잘 알고 있었죠.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보다도 더 심한 얘기고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것도 다 거짓말이고 친박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전여욱 전 의원이. 만약에 친박이
최순실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 와서 침묵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행태가 아마 이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혼자 한 사람 힘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국정농단이 가능했겠는가를 상상해보면 절대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예. 정부 부처에서 관여해서 최순실에게 소위 말한 부역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에선 정치권대로, 청와대에선 청와대대로 사실상 최순실의 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예. 언론을 통해 보도돼서 밝혀진 극히 일부들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 예. 내면의 빙하의 밑에 있는 얼음처럼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된다라면 예. 사실상 정치적인 인생이 끝장날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처벌돼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사생결단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분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간단하게 이게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국회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공무원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인도 아니고 예. 친박계도 아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정윤회 예. 씨는 그 당시 뭐 이미 정 실장이라고 다 불리고 있었고 정 실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권에 있는 그 누구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곧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공천 받는다든지 뭐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실장,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 옆에 이제 같이 두 부부가 나란히 이제 보필하고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경유하지 않고는 아예 접근조차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 저 친박할래요. 그때부터 이미 그 정윤회 실장과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어야 네. 정상이고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뭐 곧바로 어떻게 예. 채널이 만들어져서 했다? 그거는 불가능했다라고 예.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부 뭐 친박이라고 분류가 되는 많은 의원들 분들 중에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 또 그런 입장일 분도 있겠지만 친박이 이제 침묵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박의 이제 조원진 의원이 그나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뭐 사이비 종교 얘기는 허무맹랑하다 이런 주장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 이후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또 문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또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정서랑 예. 완전히 동떨어지는 내용들이죠. 뭐 사실 좀 비겁한 여지까지 친박으로 활동해 왔으면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등을 돌리는 그런 예. 비겁한 정치인보다는 차라리 솔직하다는 측면도 내심 들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의원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실 거면 지금 여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거세지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다 지실 분들은 같이 탈당하고 나가셔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그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고 나서 예. 동굴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운 처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있고 싶은 정치인들은 지금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소위 예. 말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지도부로서 저런 얘기를 발언들을 쏟아낸다라는 부분들은 국민적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찍었던 수많은 지지자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의원이 조금 전에 뭐 눈물을 또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가 사교를 믿어 굿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좀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보니까 이렇게 관저에 계시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보시나 봐요. 예. 또 보고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최근에 어떻게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그 것의 근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제공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조윤선 그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독대를 못 한다는 이 상황이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장관들조차도 독대를 못 한다. 예.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 밖에 있는 장관들, 수석들도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지금 못 찾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 내가 행동을 해야 이분이 좋아하실까? 예. 그것조차도 사실은 감을 못 잡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원진 의원께서는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원진 의원조차도 아마 그렇게 독대한 적이 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나름 지키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참 그런 예. 면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기도 부분은 역시 좀 잘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죠. 제발 나라 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언론에서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디가 의혹인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지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머리도 아프다. 이런 이제 국민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답답함도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이 일단 최순실 씨 아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아들이 없고 그리고 청와대 근무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검찰이 확인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라 위해서 조금 냉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당부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반박되는 기사들이 나왔죠. 예. 아들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의 외 조카의 처남인 사람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이 모든 핵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결국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사과문 하나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나를 포함해서 일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라도 나와줘야 국민들이 그래, 대한민국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의 행동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의 행동,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의 행동들을 보게 된다라면 예. 국민들이 하야 요구하고 탄핵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자라고 호소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지금 집권 여당 지도부 속내가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권의 잠룡들이 모여서 지도부 총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죄송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어제는 비박계 의원 50여 명이 모여서 지도부 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은 여권의 잠룡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재창당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도부가 물러날까요? 이정현 대표는 일단은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끝까지 고소할 태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거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 부분도 지금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지금 제대로 방향을 예. 못 잡는 거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제대로 지금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이정현 대표가 지금 솔직히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지금 밖에서 풍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거죠. 입도 아마 뻥끗 못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면. 예. 자, 이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당이. 그런데 지도부는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충정심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좀 어긋난 충정심으로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은 어찌됐건 공당도 국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선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국면인 거죠. 비박계 잠룡의 저 모임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친박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현 지도부 체제가 거의 마비와 같은 기능을,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거의 풍전등화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서 답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와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친박 지도부가 물러나고 이러한 최순실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다라면 예. 사건은 아마 쉽게 풀릴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풀리지 않고 친박 지도부와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129명 중에 친박이 한 70명 정도 된다는 가정을 깔고 예. 이 중에 정말 강성 친박들이 뭐 한 30명 정도 된다는 가정을 깔았을 때 이 강성 친박들이 사실상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고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순간 예. 당은 사실상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 재창당, 과거로 치면 천막당사,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드러낼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예. 이건 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한 예. 마지막 정말 호소의 길을 뭐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권 잠룡 모임을 봐도 그렇고요. 어제 비박계 회동을 봐도 그렇고요. 유승민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한때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약간 좀 그 본인의 어떤 그 책임감 그런 거를 좀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예전에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했던 시절에 아마 최순실 씨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몰랐을 리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때 본인이 그러면 충분하게 역할을 했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성격으로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지금 하고 좀 있을 겁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예, 그래서 볼 수 제가 있을까요? 보기에는 예. 지금 사과와 관련해서 예. 어차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나 그걸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이 저런 행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반면에 지금 상황이 물론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일종의 이제 비박계 좌장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뭐 정치인에게는 위기이자 예.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 국한해서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정치인으로 할 짓은 아니라고 예. 생각하고요.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당과의 거국내각 등등의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당의 역할도 반드시 중요한데 그 여당의 역할인 친박 지도부의 역할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걸 누군가가 구심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본인이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법을 풀기 위해서 여야 모두 거국 내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거국 내각을 받겠다고 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이 얘기한 이른바 짝퉁 거국 내각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하는 월권으로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정 중단을 원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는 탄핵하야 촛불이 타고 있을 때 정치권에서 좀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거의 다 뭐 내주는 그런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는데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뭐 짝퉁이니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로 이걸 비판하면서 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전면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지금 정말 너무나 위중한 이러한 시기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도 그런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월권이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내각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국내각 우선 해라라고 예. 주장을 했다가 새누리당이 받으니까 그거 뭐 좀 솔직히 일단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한 발 뺐어요. 그러다가 또 오늘은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라면 간단하게 해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좀 내려놓으면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로 해서 뭐 거국내각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냐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일관성 있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이 위기 상황일수록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좀 가져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자꾸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거국내각 그 총리 날 시켜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해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이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도 사람 많고 예. 아니 중립적인 사람도 많은데 왜 당신이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 박지원 위원장 얘기도 그렇고 왜 문재인 당신이어야 되는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국면에서 저렇게 갈피 못 잡아서는 곤란하다. 야3당이 좀 힘을 합쳐서 단일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는 수순이 해법입니다. 시간 벌어 짝퉁 거국 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입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하야 60일 뒤면 대통령 될 자신 있어서 일어나.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올린 글이 사실상 대통령 하야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 모든 권한을 국회에 이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300명 의석수가 어떻게 돼 있죠? 과반 이상이 야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권을 국회에 이양하라는 건 야당이 이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지금 거의 탄핵 수준에 정말 직면할 정도로 국민적 민심이 극에 달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 시국에서 국정을 통치한다라고 봤을 때 예.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또 별개의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갖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비상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제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누구도 성형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먼저 깔리고 나면 그다음은 여야정 협의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모두가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난번 새누리당이 거국 내각을 주장하면서 제일 첫 번째 던졌던 카드가 김종인 전 대표 카드였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는 카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지 않기 위한 진정성 있는 내용들을 예. 가지고 여야가 진정성 있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대통령 하야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특히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출범하게 하는데 저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주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을 좀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걸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손학규 전 고문이나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그거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두 분이 총리가 됐다가 그 개헌까지 해가지고 계속 총리로 눌러앉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자, 국회 이제 권한 다 내려놓으시라. 예.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야 된다. 예. 그죠? 자, 국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총리를 뽑으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느 당이 뽑는 총리가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총리가 출신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자, 그건 누가 될까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김종인 안 되고 예. 저가 한다면 혹시 예.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어찌 됐든 최순실 사태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 여론조사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1, 2위를 늘 다투고 또 오차범위 내에서 또 2위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거의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거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 보수 여당이 후보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봤을 때 저 정도 격차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실제로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하야하라, 탄핵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돼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60일 이내에 만약 선거를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5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대통령을 과연 이처럼 문제가 있지 않은 대통령을 뽑을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승세가 좀 지속될까요?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가장 갑갑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사적인 이익도 지금 뭐 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존재감도 별로 드러낼 수 없는,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국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롯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의 부족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혼돈 상황인데 혼돈 상황에서 리더는 결국 스스로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솔직히 지금 환경을 제대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반사적인 이익조차도 지금 오롯이 다 100%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거 다 못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역시 소탐대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차기 대통령 지지율을 짚어보긴 했지만 이런 것보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좀 나라를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